예, 이번 시간에는 베르그송의 철학과 불교를 하겠습니다. 베르그송은 그 철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분입니다. 이분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천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통은 이제 그 폴란드계 이주민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의 천재들이 가는 그 고등사범학교를 졸업을 했고,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를 하셨고요. 재밌는 이력은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프랑스적인 철학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프랑스적인 게 뭐냐 하는 건데, 서양 철학사 근대에 보면 이제 19세기의 프랑스 철학이 실증주의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을 텐데, 실증주의가 이제 그 프랑스적인 철학인데, 이때의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하는 뭐 이런 건데, 사실성과 과학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증주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철학은 오늘날 대학의 분류로 보면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문과, 이과 나누고 인문학과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막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 프랑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소위 요새로 하면 융합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이 프랑스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실증성 내지는 과학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문학의 대표인 철학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증성과 과학성을 보여주는 학문, 즉 심리학,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사회학 이런 것들과 관련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증성과 사회성이 철학 속에 침투되어 가는 것, 이것이 프랑스적인 철학인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소위 이제 대가급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대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전통 철학 전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스타일들. 이 사람들 전통 철학 전체와 자기의 철학을 딱지를 딱 붙여요. 너는 뭐냐? 그러니까 전통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바로 지성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 그리고 나는 뭐냐? 직관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철학을 한마디로 지성 중심이었다고 보고, 자신의 사상은 정반대로 지성이 아닌 직관을 강조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소위 전통 철학의 분류법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 직관이라고 하면은 감각 직관을 뜻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직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 직관과 지적 직관이 있어요. 직관은 그야말로 한눈에 보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감각이 그렇죠. 한눈에 지금 뭐 저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대체로 이제 직관하면 감각적 직관을 얘기를 하는데, 지적 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종교인들이 한다든가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주로 직관하면은 감각 직관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 능력을, 소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까? 이 사유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감각이 있죠. 감각을 통한 직관, 감각적 직관이 있고, 소위 이성을 통한 사유, 지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보면 소위 급수를 매기면 어떻게 돼요? 직관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상위의 것이죠. 그것이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이고, 그 밑에 단순한 감각적 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사람은 그 직관과 지성에 대한 정의를 자기식대로 하면서 거꾸로 놔요. 그러니까 전통적 철학에서 보면은 직관이 밑에 있고 상위에 지성이 있는 방식인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사상은 직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상위에 놓습니다. 직관을 상위에 놓고 소위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 놓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분도 역시 전통 철학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이 사상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통 철학을 비판할 때에 주 타겟트가 되는 것은 다 플라톤입니다. 왜? 어쩔 수가 없어요.
플라톤한테는 좀 미안한데 다들 플라톤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19세기까지 서양 철학 2500년 역사의 기라성 같은 천재가 수천 수만이지만 아주 무식하게 누가 한 사람만 꼽아요 하면은 전공불문하고 플라톤 꼽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전통 철학의 최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전통 철학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플라톤부터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르그송도 플라톤의 이런 식의 구분법을 비판하는데, 플라톤 지난 시간 제임스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소위 감성계와 예지계를 분리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하려면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읽으면 아이디어죠. 이거는 그리스어를 로마자와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게 플라톤 사상의 최고 핵심 개념이고 플라톤이 서양 철학, 전통 철학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데아야말로 서양 철학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 철학을 하고 있지만은 전통 철학을 먼저 공부했어야 되는데 전통 철학의 가장 핵심 개념이 이데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데아라는 말은 이데인이라는 동사형에서 온 거예요. 이데인은 보다는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의 뭐가 보입니까? 저의 모양이 보이죠? 저의 모습이. 따라서 보다는 말을 명사화했을 때에는 모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좀 허전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모양이래. 뭐 썰렁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그런데 모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겉모양과 소위 본모양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은 저의 겉모양을 보고 있죠. 저의 속모양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저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이 속모양, 본모양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모양이에요. 자,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를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때의 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책상, 걸상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돼요.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왜? 추상적인 것을 예를 들어야 됩니다. 플라톤이 염두에 뒀던 것은 그 이데아가 이제 원형 같은 본 모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 모양을 달리 얘기하면 원형이죠, 원형. 근데 이런 원형 같은 뜻인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뭐 책상의 원형, 걸상의 원형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가 좋아했던 학문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원의 예를 듭니다. 기하학에서의 원. 기하학에서의 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임의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과 그것을 이은 선과 그 내부의 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임의의 한 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동일거리가 돼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동일거리가 돼야 되죠. 그렇게 점들이 있을 거예요.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을 있고 그것을 쫙 있고 그 내부의 면 이게 원이죠. 요거 대로 그리면은 동일거리이기 때문에 진짜 동그란 원이 될 겁니다. 이게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원의 정의 속에서 동원된 것이 기하학에서 가장 기본적 개념이 다 나오죠. 점, 선, 면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기하에서의 정의를 해볼게요. 기하에서의 점은 위치는 같지만 크기는 같지 않는 거. 이게 점입니다. 점. 저기 보세요. 어딘지 잘 모르죠? 요거. 점을 찍었어요. 그럼 알죠? 위치가 잡혔잖아. 어딘지. 여기라고 하는 위치는 잡혔어요. 그래서 위치를 잡으려고 점을 딱 찍고 떼면 어떻게 돼? 이게 점인가? 죄송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엄청난 면이에요. 인간한테는 점이 정도의 사이즈지만은 개미한테는 집채만한 거고 박테리아한테는 아마 축구장만큼 넓을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점을 찍었으니까. 그게 바로 점이에요. 근데 기하학에서 점은 위치만 가져야 돼. 크기를 가지면 이게 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의 면일 수도 있고 여기 매직 펜에 두께가 앉았으니까 입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은 원래 위치만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만 같습니다. 길이만 같이 넓이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여기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 점 사이에 길이를 표시를 이렇게 해서 했어요. 선이 됐죠. 길이는 표시가 됐는데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 넓이가 있네. 그렇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 매직펜 파란색이 간 궤적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직사각형처럼 보이죠. 여기 쭉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은 사실은 길이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표현하다 보면 넓이가 갖게 된다고. 근데 원래 정의상으로는 기하학에서는 넓이를 가지면 안 돼요. 왜? 넓이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넓이로 이거 좀 더 확대하면 넓이를 가지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선이 아니라 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면은 어떻게 돼요? 넓이를 갖죠. 넓이를 갖지만 면은 깊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깊이를 가지면은 면이 아니라 입체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면이죠. 면인데 이거는 면이라면은 깊이를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옆에서 싹 보면은 어떻게 돼요? 파란색 매직의 두께가 있죠.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 그 두께만큼 깊이가 있어서 이런 육면체가 맞는 거죠. 원래 본질로 보면은. 근데 기하학에서는 정의상, 여기 중요한 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definition,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의 공통점이 뭐냐? 점은 위치는 같지만 크기를 갖지 않는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점은 뭡니까? 우리가 사유는 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 위치를 잡는 어떤 것. 하지만 그것을 현실 속에 옮겨놓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이건 사실 점은 아니에요. 입체일 수도 있고 면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죠. 지금 선도 마찬가지죠. 선도 길이만 갖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길이를 표시하다 보면 넓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퍼펙트한 데피니션상의 점선 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 옮기다 보면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점선면을 가지고 원이 정의가 됐죠. 그럼 가장 완전한 원은 뭘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선면들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생각,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원도. 우리가 충분히 그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옮겨서 현실에 하다 보면은 그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원은 아닌 거예요. 완전한 퍼펙트한 원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릴 수 없어요. 이거 지금 동일한 거리라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갔죠. 이 선이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거리를 동일한 걸 잡을 때 어디까지예요? 요 앞에까지인가? 아니면 이 뒤까지인가? 누구는 그러겠지. 가운데요. 네? 가운데? 근데 사실 가운데가 어디예요? 가운데 한이 없죠. 동일거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옮기면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원을 그리죠.
이렇게 원을 어쨌든 동그랗게 계속 그릴 수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원의 원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 본, 그 본을, 원본이 되는 놈을 본 뜨고 본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비교적 동그랗게 그리지만 완전히 동그란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의 원본이고 원형인데 또는 근본이 되는 이런 건데 원본, 원형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아무리 본 뜨고 본 받고 그렇게 해도 현실 속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이죠. 왜? 원본이고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한 그 원형을 본받고 본뜨려고 무진장 애를 쓰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지만 현실 속에서 완전히 동그란 건 없다. 하지만 그 완전한 본이 없다면 어떻게 돼? 그나마 이걸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소위 이 완전한 것은 하나의 이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 속에 그려진 원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인 거지. 여러분이 지금 보이잖아요. 일종의 이상과 현실 관계예요. 가장 완전한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은 완전하고 원형이고 원본이지만 현실은 그것을 본뜨고 본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것이 없다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원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원래의 완전한 원과 그려진 원. 소위 그 완전한 원이 있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려진 원이 있다는 거고 이것이 가장 완전하죠. 그래서 이상이 된다면은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그려서 모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불변이라면은 이것은 가변적인 또는 소멸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면은 자 여기 완전한 원이 원의 이데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게 원의 이데아 같은 거라면 그것을 본뜬 이 현신들은 그것을 모방한 것들이죠. 본뜨고 본받아서 이렇게 그린 것들이니까. 근데 이런 완전한 이데아 원은 뭐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보세요. 이 원은 지금 그렸지만 그림은 사라지죠. 하지만 완전한 원의 정의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돌아가셔도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의 이데아, 원의 원형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그린 건 아까 벌써 그려서 없어졌잖아요. 가변적이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숫자상에 있어서 재밌게도 언제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왜? 가장 완전한 원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걸 내가 한국말로 했지만 미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중국인이건 가장 완전한 원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예요. 그렇죠? 그것을 모방한 원은 아까 그렸죠? 이 시간 내내 그리면 수십 개, 수백 개 그릴 수 있어요. 그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와 여럿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더 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건 언제나 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 선, 미가 되면은 이쪽은 뭐예요? 위, 악, 추 이렇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 이데아라고 하는 원형이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을 모방해서 현실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잖아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고 용 쓰고 재주를 부려도 퍼펙트하게 동그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허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의 원형이 선이라면 그건 이제 악이 되고 미와 추까지 돼요. 그래서 플라톤이 서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데아,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는 그 어떤 것의 원형이 되는 이데아가 있고 그것을 모방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데아론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 소위 하나와 여러, 진선미와 유학추, 뭐 불변과 가변, 이게 다 형이상학적 도식이거든요. 서양 철학을 얘기할 때 언제나 나오는 기본적인 양자적인 도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서양 철학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나왔던 계기가 감성계 예지계죠. 그래서 지금 아까 원을 한번 보세요. 가장 퍼펙트한 원, 즉 원의 이데아,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뭐예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유하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신과 이성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원의 정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지계. 그러니까 정신과 지성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지계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모방해서 그린 이런 현실의 원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금 보이죠?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감성계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계. 그래서 예지계와 감성계. 감성계는 감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들이라는 거고, 이데아와 같은 것들은 감각이 아니라 오직 사유와 이성, 지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들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 이런 식으로 불변과 가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둘이 완전히 다르게 분리가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지계와 감성계 또는 감성, 여기 예지계가 바로 이제 지성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이 감성계가 이제 직관을 상징하겠죠. 근데 직관이든 지성이든 다 이성의 인간의 생각의 능력이죠.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둘이 분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더 나가면은 플라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두세계론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상적 세계와 소위 현실적 세계가 둘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플라톤이 이데아와 그것을 모방한 것들을 두 개의 별도의 세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능력을 한번 봐라. 사람은 감성적 능력이 있고 또는 지성적 능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두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듯이 감성에 의해서 주로 파악되는 것들이 있고 지성에 의해서 주로 파악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세계로 분리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사유의 능력의 차이에 맞춰서 세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데아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바로 그 예지계와 감성계, 그것이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지성과 직관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놓고서 과거에 소위 이데아를 파악하는 예지계의 능력 같은 것이 전통적으로는 지성이라고 봤던 거고, 그것에 비해서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 현실 속의 구체적인 이런 사물들의 것들은 모방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각에, 현실에 있으니까 감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감성계다. 그래서 그것은 직관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통 철학에서 보면 플라톤이 이데아와 그것을 모방한 것들을 분리했던 데 기원을 둬서 플라톤은 이렇게 예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에피스테메라고 했어요. 에피스테메,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을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에서 에피스테메는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알미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알미를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감각적 알미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지적인 암, 적어도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 같은 그런 암, 그걸 에피스테메라고 그러고, 그것에 비해서 감각, 감성이 있죠. 그것은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거는 그 위에 보면 이제 번역어가 억견이라고 돼 있어요. 잘 안 쓰죠. 이 억은 억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억측을 통해서 보듯이 자기만의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그걸 억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독사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둘을 나눴죠. 인식 능력을 에피스테메와 독사로 나눴는데 이게 칸트나 후대의 철학에 가면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정신에 의해서 이데아의 형상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은 지성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성을 통한 개념화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데아를 모방한 이런 현실 속의 모상물들을 보는 그것은 감각과 감성의 능력이죠. 이것을 직관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직관하면 보통 감각 직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감각적으로 수용된 것들을 느끼는 거 그런 것이 직관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위를 얘기하면 지성이 위에 있고 감각으로서의 직관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 우위에 그런 것이 전통적인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화살표 거꾸로 가죠. 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다시 하면서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성이라고 주장해왔고 이성이라고 주장해왔던 것들은 한마디로 정지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지. 근데 현대 철학의 흐름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를 하겠지만은 변화를 인정하는 계통입니다. 과거는 전통 철학은 불변을 지향했던 거거든요. 왜? 신이야말로 불변자잖아요. 영원 불변한 거. 세상에 영원 불변한 자라는 얘기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고 우리 내면 속에 영원 불변한 건 뭐예요? 자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인도 철학이 그랬잖아요. 우주의 근원에서 브라만이 있고 우리 내면에서는 아트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서양도 비슷하게 봤어요.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영원 불변한 신. 신은 불변자이고 우리 내면에 변치 않는 거 자아죠. 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는 나고 지금도 나는 나고 며칠 뒤에도 나는 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는 걸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죠. 동일한 것으로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전통 철학은 이렇게 불변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게 신이 됐건 자아가 됐건. 근데 현대 철학이 오면은 솔직히 그렇게 불변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추상적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지. 우리 현실은 뭐예요? 다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의 상징물이 뭐예요?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흐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후설 얘기할 때도 흐름 얘기가 나오고 윌리엄 제임스 얘기할 때도 흐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배로우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변화를 인정하고 가자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욕적 공격입니다. 전통 철학, 니들이 지성이라고 주장했던 거는 정지를 분석하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다 변화하죠. 세상은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은. 근데 지성이 하는 일은 세상의 실상을 보면 모든 거 운동하고 다 변화해 가는데 그것을 지성의 능력을 통해서 딱 정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거꾸로 간다는 얘기지. 변화를 불변의 어떤 정지해 놓고 분석하는 것이 소위 지성의 능력이고 베르그송 내가 주장하는 직관은 뭐냐? 단순히 감각의 능력이 아니라 지속을 공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르그송 철학의 최고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 이 개념이 베르그송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을 파악하는 건데 지속을 공감한다고 그러죠. 바로 공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감성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느낌 그런 직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의 실상을 지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실상이 연기이고 뭐 진여이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세상의 근본적 실상 본질을 지속이라고 보고 이 지속을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직관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직관이 훨씬 위에 있는 거죠. 전통 철학에서 직관은 감성적인 거니까 밑바닥에 놨고 이성적인 지성적인 것이 위에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버린 거야. 정의를 다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니들이 얘기했던 지성은 사실은 실상의 변화를 정지로서 묶어놓는 능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능력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물의 실상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사물의 실상인 지속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왜 지성이라고 하는 놈이 그 정지를 분석하는 거냐? 그 지성이 하는 일은 사물의 주변을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내면,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삥삥 돈다는 거예요. 결국 이성과 지성이 해왔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겉으로 빙빙 도니까 사물의 핵심이 지속인데 지속을 보지 못하고 다 정지시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정지. 그러면 지속이 뭐냐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속은 이런 거예요. 연속. 지속은 연속입니다. 연속은 흐름 같은 거고. 그래서 연속, 지속, 연속에서 중요한 거는 변화되면서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중성입니다.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뜻이죠. 지속은 계속이잖아요. 계속을 부사로 봤을 때 첫 번째, 지속이 첫 번째 뜻은 계속 변화한다는 뜻이야. 계속 변화합니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면서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모순적인 것을 합친 겁니다. 변화된다는 얘기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달라져 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달라져 간다는 얘기야. 변화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 계속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유지되는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반되는 얘기를 합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보면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건 있다. 그걸 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 그래서 이 정도로 들어두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실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변화하면서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지성의 역할은 사물의 핵심을 들어가지 못하고, 즉 사물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외부에서 주변만 빙빙 돌다. 이렇게 맴도는 이유는 사물의 실상은 지속으로서 일단 변화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불변의 것으로서 정지시켜 놓고 보니까 그 웃기잖아요. 계속 이제 강물과 같은 흐름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근데 강물이 정지돼요. 그리고 어떤 녀석은 취하지. 손 위로 움켜쥔다고. 그게 잡히냐고, 그 강물이 그 손에. 잡는 그 순간에 또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성의 역할은 이거를 자꾸 정지시킨다. 흘러가는 놈을. 그리고서 분석을 하죠. 분석하려니까 어떻게 돼? 정지돼야 분석하는 거지. 계속 흘러가면 쫓아가느라고 바쁘니까 분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이라는 얘기는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려면은 얘가 계속 흘러가는데 뭘 쪼개? 흐르는 강물을 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못 쪼개죠.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분석하고 쪼개 먹으려면은 일단 정지를 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과 지성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밀하게 보면 네 가지 기능을 했다. 즉 상대화, 정태화, 환원화, 분단화는 거예요. 상대화라는 얘기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 주관과 객관을 나누잖아요. 사물이 오브젝트라면은 소위 주관이 그 관찰자가 사물 외부에 있죠. 이 사물 외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베르그성은 중요한 거는 실상, 즉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성과 지성의 역할은 사물의 외부에서 겉돈다는 얘기예요. 특히 관찰자와 주관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바라본다. 사물의 외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관찰의 결과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물의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 주관과 객관의 입장으로 갈 경우에는 다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절대화 쪽으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고요. 정태화, 그러니까 정지시키죠. 부동의 것으로. 그러니까 실상은 모든 건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르성은 세상은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정지시켜요. 그 정지시키는 장치가 뭡니까? 부동하는 것. 인간 특유의 개념과 기호. 이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개념과 기호로 이거를 딱지를 붙임으로써 운동을 정지시켜서 세상을 재구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의 역할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리덕션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서
리덕션인데 그 리듀스 보세요. 리덕션은 리듀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거 환원하다는 뜻인데 원래 리듀스의 본 뜻은 줄이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게 기계론에서 나오는 건데 기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기계로 본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계론은 세상을 기계로 본다는 거야. 기계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자동차를 봅시다. 자동차 기계죠?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그 벨트 라인 쭉 가면서 2만 개의 부속품을 결합하면 자동차가 나오죠. 그게 기계예요. 세상을 기계로 본다는 얘기는 부속품의 집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부속품의 집합이죠. 이게 근대의 세계관인데 서양 근대 철학의 세계관이 기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도 기계로 본다는 거예요. 기계로 보면 어떻게 돼요? 기계는 부속의 집합이죠. 그렇듯이 자연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계로 본다는 얘기는 부품의 집합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기계는 부품의 집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대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자연도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보죠. 물체를 기계로 봅니다. 기계론적으로. 그러면 기계가 부품의 집합이듯이 물체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부속품들이 있겠죠. 그것들의 집합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자의 집합이 될 테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명, 세포는 분자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뭐 단백질 분자의 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게 확대되면은 사회는 뭐예요? 사회는 개인의 집합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에 바탕을 두고 나오는 게 물체는 원자의 집합이라고 하는 기계론적 발상에 나온 게 뭐예요? 근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등장이고 그리고 세포는 분자의 집합이라는 것에 토대를 두고 나온 뭐야? 근대의 생물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라고 나가면 뭐예요? 19세기에 나온 사회학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기본적 과학들은 기계론적 발상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환원이라는 거예요. 환원은 일단 줄여 들어가죠. 기계로 본다는 얘기는 부품의 집합으로 보는 건데 부속품은 기계보다 작죠. 그럴 거 아니에요. 물체는 원자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집합인데 그 원자는 뭐예요? 가장 작은 것들이죠. 원자를 뭐라고 합니까? 아톰이라고 그러죠. 그리스에서 온 건데 톰은 나눈다는 얘기고 아는 부정이죠. 나눌 수 없는 거. 고대 그리스 데모크리토스가 발명해낸 개념인데 이겁니다. 이 세상 물체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 바보들은 이렇게 합니다. 0.0000001mm. 그 다음 사람이 거기다 0 하나 더 붙이면 끝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가장 작은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게 가장 작은 겁니다. 왜? 나누어지면은 나누어진 놈이 더 작을 거 아니야. 가장 작으려면 더 나누어지지 않는 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거, 아톰,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원자라고 번역이 된 건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기계론적으로 보면 물체는 원자의 집합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물체의 실상을 알려면은 원자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리듀스, 환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줄여 들어가는 거지. 일단 물체보다 원자는 가장 작은 것이니까. 그래서 환원한다는 얘기는 줄여 들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들로 줄여서 들어가서 보는 거, 그걸 환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론과 환원주의는 언제나 같이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원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분자나 원자 뭐 등등으로 환원시켜 가요. 즉 기계론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단화합니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실제의 삶,
이게 제임스가 떠오르죠. 제임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순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컨장티브하게 처음부터 분단되지 않는 분리 이전의 그 어떤 순수 경험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 개의 독립적 부분들 실체적으로 다 분단화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지성의 역할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대와 정태와 환원화 분단화하는 것은 원래의 실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역동적인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지시켜 놓는 거죠. 지성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학과 과학은 실체론, 그러니까 다 실체적으로 독립된 개별적인 것으로 하고 고정불변의 어떤 본질이 다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단화시켜 놓는 것에 기반을 둔 기계론적 환원주의다. 베르그성은 그런 지성이 소위 실상, 소위 사물의 핵심인 지속을 인위적으로 고정시키고 정지시킨다.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상대적 관점으로 분단화시킨 다음에 실체론을 통해서 다 절대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론화를 하는 거죠. 그게 또 학문이 되는 건데, 근데 장미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론적으로 분석된 장미와 정원에 실제 살아서 꼽혀 있는 장미는 다른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데도 지성을 통한 분석된 장미와 살아있는 장미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운동 변화하는 것을 정지시켜서 하나의 추상적인 한순간에 찍은 일종의 스냅 사진 같다.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본다라고 하고 게다가 그걸 지성을 통해서 이론화한다는 얘기는 한 카트의 사진인 것이지 그것이 그 세상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일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